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남량 특집 한국의 공포소설가들입니다. 박소혜 작가님 모실 텐데요. 박소혜 작가님은 현재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넓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한 이야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가님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작가님한테 아예 맡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소혜 작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 줄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이야기 세계 여행자 이야기 이게 세계 하나고요. 여행자. 혹은 몽상가. 네. 이제 아이 3명을 키우고 계시고 제주도에서 과수원을 하시죠? 과수원은 이제 신랑이 경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저는 주로 펜션을 했었는데, 펜션. 네, 제가 이제 글 쓴다고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펜션 그 사업을 본인이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네. 요즘은 저희 신랑이 농사일을 줄이고 펜션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분과 함께 과수원과 농사와 펜션 네네. 일을 함께 하시고 아이 네네. 셋을 키우시고 서울에 있는 작가들을 엮어가지고 기획 소설집을 출간을 하시면서 또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하루 일과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무슨 저를 이렇게 철의 여인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잠을 많이 자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무조건 7시간 자야 되고요. 어제 밤새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마감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네. 마감 아닐 때는 그냥 꼬박꼬박 자요. 7시간 자는 것도 모자라서 낮잠도 자고요. 저는 9시간쯤 잡니다. 네. 그리고 놀 것도 틈틈이 다 놀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체력이 20대, 30대 때처럼 이렇게 밤샘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밤샘을 포기하고 대신 일찍 일어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이 급한 게 있는 경우에는요. 4시에서 5시 사이. 좀 마음이 급할 때는 3시나 4시 정도에도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날 때도 있고 새벽 4시나 5시 사이에 일어날 때도 있어서 그때부터 7시 반 정도까지가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밤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면 그때 능률이 몇 배로 더 좋다는 거를 아마. 근데 저는 잘 맞는데 그 시간에 또 안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야형인 분들은 새벽 시간에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본인의 스케줄대로, 본인의 그 스타일대로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박소혜 작가님은 새벽 시간에 주로 네네네. 글을 쓰시는 거고 네. 뭐 4시에서 일찍 7시 정도 때는, 보통.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네. 이제 좀 씻고 이렇게 뭐 애들 깨우면서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그 아이들의 등교 준비와 막내 픽업을 준비하는 시간. 네. 그래서 대충 오전 9시 되면은 애들이 다 학교 가 있어요. 막내는 유치원 가 있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9시부터 4시 반 사이에는 작업실을 출근을 해요. 제가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침 9시부터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개인 작업을 하는데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절대 이 시간 내내 일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특히나 심해요. 저는요. 단점 중에 하나가 예열 시간이 길어가지고 뭔가 딴짓을 되게 많이 해야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4시 반 정도가 되면은 막내 유치원 픽업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때 가서 막내를 픽업을 하고 막내 놀이터에서 놀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장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이 5시 반부터 6시 정도예요. 네. 그러고 나면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죠. 네. 그러고 나면 가족 타임을 좀 갖고 뭐 애들 숙제 잘 하는지 감시 겸 뭐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또 남편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있었던 일 얘기하다가 9시에서 10시 정도에는 자요. 그러니까 집필 시간이 1부, 2부 이렇게 두 그렇죠. 개로 나눠져 있는 거네요. 네. 새벽에 댁에서 이제 쓰시는 네네. 시간, 그리고 낮에는
비록 아이들이 이제 네네.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 공간을 떠나서 작업실로 네네. 가셔서 거기서 쓰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작업실을요, 좀 네.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얻어가지고요. 네. 제가 좀 급할 때는 작업실이 제일 작업이 잘 되니까 네. 그냥 운전해서 새벽에 새벽 3시나 4시에 운전해서 작업실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애들 이제 준비를 하러 다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죠. 새벽에도 작업실 가신 네네네. 때가 있는 거군요. 네네.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요. 이렇게 그 네. 집필 시간이라고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네. 좀 그래도 그게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 행사가 있다든지 저의 어떤 뭐가 있을 때는 오전이나 오후에 작업실에 못 가고 저녁에 갈 때도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네. 가서 애들 재울 때까지만 잠깐 일하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하기도 해요. 하루에 글 쓰시는 시간이 그러면은 그래도 한 7, 8시간 이상 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또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성공적으로 일어난 날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단기 집중력은요, 3시간 채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제가 9시에 가서 4시 반까지 있어도 길어야 3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최선을 다한 날도 아무리 길어봐야 5시간에서 6시간일 거고, 그 6시간 중에서도 순수 집필 시간을 퀄리티를 따져보면은 저는 그냥 하루에 4시간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요즘은요, 약간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4시간만이라도 집중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 4시간씩 네. 매일 하면은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게 네. 그냥 임하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매일 답장하다가 그냥 가는 날이 되게 많아가지고. 작가님은 워낙에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아니, 매일 메일이 답장을 많이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글 쓰기 올라가는 싫어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 정건우 작가님 네. 그 인생책 코너 출연하신 거 봤는데 시간 활용법이 진짜 저랑 비슷해가지고 네. 좀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셔가지고 굉장히 뭔가 효율적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쓰고 싶은 글 쓰고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글 쓰시고 네. 마지막에 메일 확인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김영민 교수님 출연하신 편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김영민 네네. 교수님도 비슷한데 네. 쓰는 시간 다음 그러니까 아침에 쓰시고 낮에 읽으시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보신다고. 네, TV 같은 거는 이제 OTT는 저녁 근데 시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창조적으로 글이 잘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새벽 4시에서 7시가 진짜 황금 시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3시간이 너무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한밤보다 더 잘 돼요. 시간이. 제가 그 시간에 매일 답장하는데 바꿔야겠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작가님들마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보통 원고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 시간에는요, 약간 정건우 작가님과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좀 덜 창조적인 일을 해요. 예를 네. 들어서 작가 교정 같은 거. 네. 이미 초고를 보냈다가 그런 수정고가 왔을 때는 네. 편집자 메모가 왔을 때는 좀 부담이 그래도 덜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생판 백지에서 초고를 만들어냈을 때보다는 네. 그런 일은 좀 낮에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낮에 아무래도 전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집으로 가면 아무래도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뭔가 집중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럴 때 주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잡다하게 독서하거든요. 네. 독서대가 있어요. 침대 옆에. 그럼 거기에 딱 그 침대 헤드에다가 등 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심 가는 책을 막 병행독을 하는데 진짜 세상 산만하게 아무 성의 없이 그냥 마구 읽어요. 잡학하면서 그냥. 작가님이 이 시간 배분법 너무 부럽고 그리고 이 잡학을 병행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쓰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그 시간에는 솔직히 글을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저녁 식사 차려주고 다 같이 먹고 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대라서 그때 독서하는 게 차라리 낫죠. 작가님 네. 이제 제주도를 배경으로 작품을 많이 쓰셨고 또 제주도가 배경인 소설집도 기획을 하셨어요. 그 제주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론이 많이 되시는 작가님인데, 근데 제주 출신은 아니시죠? 네,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고요. 서울 인간. 네. 네, 제주 말로는 서울 사름. 서울 네. 사름. 네, 서울 사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제주도 소설을 쓰고 있어서 저희 도민 괜당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하면서 대신 더 재밌게 쓰겠습니다.
제주도는 언제 내려가신 건가요? 제주도는 2016년이니까 9년 됐죠, 이제. 9년 차예요. 그때는 결혼하신 상태였고요. 네, 결혼은 한참 전에 했죠. 2010년에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2016년에 내려가서 이제는 9년 차가 됐는데, 이제 제주도에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요즘은 가끔 서울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막 사람이 많구나, 막 이러면서. 이 내려가시게 된 계기나 뭐 가셔가지고 좀 적응하셨을 때 좀 느낀 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요, 첫 1년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2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제주살이 하는 게. 그때는 약간 네. 서울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던 네네. 건가요? 아. 그랬는데 이제 첫 해 겨울에 컨트리 블루가 너무 심하게 왔었어요. 아하. 컨트리 블루가 뭔지 아시죠? 시골 우울증. 네. 그게 뭐냐면은 도시에서 네. 좀만 나가면 모든 게 있는 편리한 환경에 살다가 심지어 아파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제주에 내려갔을 때 처음으로 얻었던 집이 아주 허름한 구양옥을 개조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부엌 타일 다 깨져서 떨어져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아주 낡고 허름한 구양옥집을 저렴하게 연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진짜 너무 집도 불편했지만 그 집이 지금도 기억나면은 바람 소리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제주도 바람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그냥 이렇게 서울 출신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네. 서울살이에 지쳐가지고 제주도 가자 해가지고 네, 갔다가 겁 없이. 고생하는 네, 그 그거예요. 약간 좀 딱. 전형적인 그 바람 많이 불고 벌레 많이 나오고 맞아요. 왜 이렇게 습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여름엔 와. 덥고 겨울엔 춥고 네. 바람 많이 불고 낡고 뭐 이런 습하고 이런 집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집에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떠날 때는 많이 서운했는데 근데 첫 해에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벌레 잡는 제주도가 거? 네. 태풍 1번지라는 거를 첫 해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첫 생각이 뭐였냐면 네. 와 제주도가 태풍 1번지인 거 알았으면 2주 안 했는데 아 바람이 어느 정도나 부나요? 제가요 네. 진짜 나이브했던 게 뭐였냐면 그 구양옥집을 그 연세를 얻어가지고 이사한 첫날에 가보니까 유리창에 혹시 X파일의 그 X 테이프 아세요? 아, 그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X자를 전에 살던 분이 붙이셨군요, 테이프를.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 어머, 여기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나처럼 X파일 팬이구나. 엑스맨 좋아해가지고 붙였나 보다. 이렇게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네. 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첫 태풍을 맞아보고서 알았죠.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붙였구나. 왜냐면 정말, 심지어 그 집이요, 이중창이 아니었어요. 1중창이었어요. 그러니까 1중창의 집에서 유리창 깨져봐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세입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붙여놨는데, 네. 저는 그거를 나이브하게, 어머, 엑스파일 좋아하나봐. 그러고 들어갔던 거예요. 마블 팬이신가 봐. 엑스맨 뭐 이러면서. 네. 진짜. 그래서 그 첫 해에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첫 해 겨울에 막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미국 드라마 글리 아시죠? 네. 그거 보면서 우울증 극복했어요. 그 미국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네네. 합창하는 그 합창단 드라마죠? 그 운영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걸 제가 전 시즌을 봤어요. 그 겨울에. 그 좀 네. 밝죠. 예. 네네. 세상 이상한 걱정들 하고 있고 그 고등학생들. 맞아요. 근데 그거 끝에 보니까 노래 진짜 부르면 다 우울증이 해결되고.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다음 앨범부터 서서히 좋아지면서 2년차 됐을 때에는 많이 적응을 했고 친구들도 생기면서 훨씬 즐거워졌어요. 뭐 제주 소재로 내가 소설을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신 건 아니시죠? 그게요. 네. 진짜 좀 그런 게 제가 서울 생활을 할 때는 이상하게 작가가 되고 싶어 했으면서 간절하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놀러만 다니고 독서만 했지 열심히 글을 안 썼거든요. 그때도 작가의 꿈은 있으셨고 네네. 뭐 글쓰기 이제 배우는 곳 이런 기관들을 다니셨던 거고요. 예, 제가 한겨레 문화센터 백가음 작가님한테 네. 소설 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같이 소설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 중에 저 말고 2명의 작가가 등단을 했어요. 네. 희정 작가하고요. 아. 김현철 작가라고. 네. 희정 작가는 이제 주로 노동 쪽 문제를 다루는 노동문학, 논피션 네. 쪽을 하고 있는 친구고, 김현철 작가님은 지금 드라마 영화 작가. 네, 다 백가음 선생님의 제자들이신 거군요. 네네. 근데 백가은 작가님이 저희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백가음 선생님이 이렇게 막 굉장히 강하게 혹독하게 가르치지는 않으셨나 보죠.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글 쓰는 마음이 그때는 그냥 좀 말랑말랑한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절해야 되는데 네. 그때 30대 때는 연애하고 놀고 그 스터디에서 매일 한 거는 술 마시는 거였어요.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소설 이런 거. 잘 쓰려면 술 마셔야 돼? 뭐 이러면서 소설 많이 쓰려면 근데 여행을 그래도 가야지. 그 모임에서 3명의 작가가 탄생했다는 게 네. 대견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모임이 결국은 산실이 됐네요. 네네, 3명이 그래도 나왔어요. 근데 작가님의 직접적인 산실은 제주도 태풍 예. 맞고 이렇게 약간 정신이 번쩍 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뭐가 문제였냐면 제주도가요. 살짝 그러니까 와서 살아보시면 느끼실 텐데 거의 약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운전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모든 곳이 문을 닫아요. 작가님은 지금 뭐 서귀포나 제주시에서는 많이 먼 조금 이렇게 좀 시골에 계시는 저는 거죠? 읍면단위 제주 서쪽의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주 시골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6시에서 7시 사이 해가 지면은요. 말 그대로 그냥 캄캄해져요. 아, 그리고 시골 동네에는요. 술집도 없고요. 뭐 밤늦게까지 여는 가게도 없어요. 편의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연 게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놓고 저 혼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있어야지. 네. 그러면 집 근처에 뭐라도 있으면 잠깐이라도 나가서 기분 전환 하겠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다 가정집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막 7시 넘으면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뭔가 낮에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하여튼 허전한 거예요, 계속. 네. 이게 독서만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마침 문은아 작가님이라고 제가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화 작가 언니가 계신데 그분이랑 얘기를 나눴다. 언니 저 옛날에는 글 쓰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밤에 너무 심심해서 진짜 저 한번 도전해 볼까 그랬더니 해라 소희야 해라 하셔가지고 네. 그래 그러면 한번 미친 척하고 습작을 시작해보자. 그러고 공모전을 일단 내봐야겠다 하고서 네. 2018년에 그냥 무대뽀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하루에 막 2-3시간씩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네. 무조건 도서관에 출근을 했어요. 아. 그거를 한 3년을 한 거죠. 2018년, 네.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신인상을 받으면서 개간 네. 미스터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3년의 습작기 후에 이제 뒤늦게 늦깎이로 등단을 하게 되죠. 뭐 데뷔는 조금 뭐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에 막 조명을 받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요, 되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 친했던 작가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등단 무렵에 네. 습작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단하고 나면은 그 습작했던 걸 하나씩 그렇죠. 고쳐서 그렇게 다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제 기고하라고 청탁 네. 들어오고 이러면 이미 써놨던 걸 고쳐서 내는데, 저는요, 데뷔작 하나가 다였어요. 그리고 재고는 없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데뷔는 했는데 작품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이러다가 그냥 그 등단만 하고 사라져버린 그 수많은 그 작가들의 그 리스트에 저도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시기 시작한 건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새벽 시간을 활용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났을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하자 해서 계속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았던 게 개간 미스터리 투고였어요. 개간 네. 미스터리가 투고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성 신인 할 것 없이 무조건 들어온 작품 중에서 심사를 해서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거기를 계속 꾸준히 냈더니 자연스럽게 단편이 좀 쌓이더라고요. 해녀의 아들이 개간 미스테리에 실린 작품이던가요? 맞습니다. 아. 개간 미스터리 투고한 작품인데 네. 제가 개간 미스터리에 이제 좌승주 시리즈를 주로 투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 신인이고 막 이렇게 작품 많이 안 써봤으니까 그 진짜 첫 데뷔작부터 그 다음 작품 다 그때 써서 급하게 재고가 없으니까 네. 그냥 계속 신작을 계속 투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해녀의 아들은 5번째 좌승주 시리즈의 단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쓰면서 그때 조금씩 는 거예요, 실력이. 네. 그래서 이 5번째 작품이 황금펜상을 받게 된 거죠. 네.
이 황금펜상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언론도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주의 아픈 근현대사와 추리소설 기법을 엮었다라는 거였는데요. 약간 좀 작가님이 다른 인터뷰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되게 이제 아픈 현대사를 내가 좀 엔터테인먼트 소설의 어떤 문법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심지어 그 전에도 4.3을 소재로 어떤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뭐 혼난 적도 있었다. 아, 맞아요. 네. 그때 그림책 시노시스였는데요. 네. 저를 이제 맡아주셨던 그 하평반 선생님이 4.3 유족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감히 당신이 이걸 작업한다고요? 라고 약간 꾸중하듯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상해서 그 하평반을 그만뒀거든요. 네.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기성 그림책 작가이신데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물론 외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상 같은 역사적인 비극을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딱 모셔놓고 네. 그런 4.3 유족이거나 도민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소재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작가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소재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무제한이에요. 네. 오히려 문제는 그 소재를 다루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현기영 선생님께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네. 현기영 선생님의 그 4.3 기행을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가 사실 그 해녀의 아들을 쓰기 몇 개월 전이었거든요. 네. 제가 4.3에 대해서 장르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현기영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순이 삼촌을 쓰신 네, 바로 제주 순이 출신의 삼촌의, 현기영 현기영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상갓집에서 울고 슬퍼하기만 했을 것 같냐? 아니었다.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같이 놀았다고. 장구치고 춤도 추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상주를 위로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네. 왜 4.3이라고 해서 꼭 무겁고 진중하고 막 리얼리즘 문학이어야 되고 다 심각해야만 되냐. 네. 코미디도 해도 되고 희곡을 해도 되고 동극해도 된다. 네. 통시해도 되고 놀아도 된다. 즐겁게 웃고 떠들고 놀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뭐든 그냥 다 해라. 중요한 건 계속 말해줘야 된다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그리고 해녀의 아들이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읽으면 그렇죠. 이제 진상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사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를 해녀의 아들을 읽고 나서 알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걸 네, 모티브로 맞아요. 하셔가지고 쓰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해녀의 아들 덕분에 4.3에 대해서 더 알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꼭 순문학, 특히 리얼리즘 전통을 따르는 순문학으로만 4.3을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탈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한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해녀의 아들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현경 선생님의 격려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해녀의 아들 쓰실 때 뭐 이렇게 취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막 되게 이제 사투리도 많이 들어가고 뭐 해녀들 생활도 네네네. 뭐 해녀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도 막 녹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취재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저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취재 분류를 한다면 네. 배경과 캐릭터 빌드업 조사와 그 세 번째가 거기에 파생되는 부수적인 자료 조사인데요. 네. 일단 저는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저희 대부분의 소설이 좀 배경이 독특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쩌면 제가 이렇게 테크닉이 뭐 그렇게 썩 내가 막 엄청난 테크닉을 가진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약간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때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가방 무거운 것 같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성적만 적으면 돼요. 배경을 좀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독자분들이. 네. 생생한
공감각적인 공간감을 좀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려면은 정말 무식하게 그 장소를 내가 직접 가본 수밖에 없거든요. 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장소 다 찾아가시는 그 거예요? 해녀의 아들에 나오는 모든 장소는 다 제가 가본 데예요. 그 무슨 폭포가 근데 몇 년에 네. 걸쳐서 조사를 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제주에 갔으니까 그 당시는 8년 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틈틈이 사삼 유적지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제가 가봤던 데 소재를 잡아서 그거를 소설에 녹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해녀의 아들의 배경은 다 가봤던 곳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직접 가본 곳을 생생하게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캐릭터 빌드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그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 캐릭터에 근접한 인물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일치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은 뭐 직업만 비슷한 분은 인터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사람 찾기 힘들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 배경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활용을 해요. 네. 배경 캐릭터는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나머지 자료 조사는 그럼 뭐 문헌 조사 같은 걸 하시나요? 문헌 조사도 있고요. 저는 일단 자료 조사는요.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그냥 얻어 걸린 대로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은 전단지 하나도 그냥 저는 자료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지나가다가 딱 줍는 자료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포스터나 네. 전단지 하나도 자료인 거. 예를 들어 제가 4.3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족의 피를 체열을 해서 유족의 DNA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 유골의 DNA와 이 현재 살아있는 유족의 DNA를 비교를 해서 이게 후손인 게 밝혀지면은 이분들에게 보상금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버스에 그 4.3 유족 체열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럼 네. 저거 자료다 하고 얼른 찍는 거예요. 그거를 제 소설에 등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그 내용을 문구를 제가 이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족을 등장시키겠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 소설의 소재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자료 조사를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소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딕 호러라는 장르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고딕 호러는요. 네. 고딕 소설이라는 그 옛 문학에서 파생된 세부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고딕 호러라고 안 하고 그냥 고딕 소설이라고 했거든요. 네. 고딕 문학. 네. 근데 이제 오토란토 성이라고 그 호레이스 월폴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1764년도 네. 작품이 있어요. 네. 거대한 기사의 투구가 사람을 깔아뭉개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이 소설이 고딕 소설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이후로 많은 작가들이 19세기에 많이 고딕 문학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게 현대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셜리 잭슨이라는 네. 작가님이 현대 고딕 문학을 쓰셨고 네. 그리고 앤 라이스 작가님이 네. 미국 남부 고딕을 쓰셨고요. 미국 뱀파이어 연대기. 뱀파이어 연대기랑 네. 거기도 메이위치 마녀 시리즈도 쓰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고딕 장르는 지금도 명맥을 그렇게 잇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고딕 소설 안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었어요. 호러와 로맨스 요소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고딕 문학은 그 무서움과 로맨스를 같이 가져갔는데 네. 이게 현대에 이르러서는 약간 분리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딕 호러로 세분화가 되고 또 고딕 로맨스로도 약간 돼가지고 근데 그 고딕 로맨스에서 또 로맨스만 약간 이렇게 더 가서 요즘은 아예 그냥 현대 로맨스는 밝고 경쾌하게 이렇게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고딕 호러 쪽은 이렇게 여전히 음침하게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딕 호러를 아마 뭐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이제 뭐 된장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외국인한테 네. 설명하기 힘들 텐데 뭐 영미권의 어떤 뭐 영화나 뭐 문화 향유자들은 고딕 하면 뭐라고 그거 알아 하면서 어떤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이기도 네네. 하고 뭐 주로 뭐 고성 굉장히 역사가 깊은 네네네. 음침한 곳에 예의를 되게 차리는 남자와 여자와 뭐 이렇게 좀 뭔가 수수께끼에 오래된 수수께끼 음침한 게 있는데 좀 로맨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참 설명하기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고딕은
건축 양식의 고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고딕 건축 양식 아시죠? 로만 고딕 뭐 하는 네. 그. 네. 보통 서체 중에서도 고딕체는요, 고딕체. 항상 쉐리프가 있잖아요. 네. 좀 고풍스럽게. 네. 마찬가지로 고딕 건축도 좀 고풍스럽게 뾰족한 첨탑에 네. 막 이렇게 내부 장식이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장중하고 장엄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고딕 건축 양식들이 뭐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큘라 백작. 드라큘라 백작. 예. 드라큘라 백작이나 프랑켄슈타인도 프랑켄슈타인도 고딕스럽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의외로 이디스 워튼 작가님 좋아하는데, 순수의 시대의 네. 이디스 워튼. 근데 그분도 고딕 문학을 쓰셨어요. 그 그분 소설 아예 중에. 제대로 정통으로 그 고딕 호러 소설집이 있더라고요. 네네. 성류의 시 이것도 고딕 네. 호러예요. 예, 이게 그리고 이디스 워튼도 그렇지만 이제 호러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고딕 그런 분위기를 네네네. 은근히 이제 영미 문학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주고 맞아요. 제인 에어도 보면은 고딕스럽죠. 네, 고딕이죠. 이렇게 네. 그 집에 네. 예, 수수께끼의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네, 예, 맞아요. 되게 그리고 무섭고 밤에 나와서 불 지르고 아예 대놓고 폭풍의 언덕은 귀신 나오잖아요. 폭풍의 언덕, 예, 그렇죠. 네, 폭풍의 완전 언덕도 고딕 저는 호러죠. 고딕 문학이라고 네. 봐요. 네. 예, 히스클리프 사는 그 집에 맞아요. 예, 귀신 나오고 히스클리프는 그 귀신 보고 싶어하고 네. 맞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귀신이니까 네. 보고 싶어하죠. 이게 어쨌든 고딕 호러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영미, 영국 네. 그 중에서도 영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이 이걸 되게 재미있게 제주도랑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고딕 호러 제주. 이게 연결이 되고 난 결과물을 보니까 그럴싸한데 싶은데 연결하시기 전에 이제 이 컨셉을 가지고 고딕 호러 제주 세 개 키워드를 가지고 소설집을 낸다, 소설을 쓴다, 뭐 우리 같이 책을 내봐요 할 때는 사람들이 고딕 호러랑 제주가 연결이 돼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 어떻게 내신 거고 이 기획안을 들고 뭐 출판사나 다른 작가님들 만날 때 반응들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고딕 호러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네. 장르 쪽에서 호러를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고딕 호러를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제주도를 관광지에서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것 두 개를 섞은 거죠. 고딕 호러랑 제주랑 잘 섞이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근데 이제 낯설긴 하죠. 그 조합이. 근데 네. 그 낯설음이 주는 또 텐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딕 호러와 제주를 섞으면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고 신선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 뭐 첨탑은 없잖아요. 막 오래된 첨탑. 그런데 여기서 네. 고딕이 건축 양식이긴 하지만 고딕 호러라는 게 꼭 그렇게 그런 영미권의 그런 첨탑이 있는 지역만을 배경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딕 문학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뭔가 좀 의미가 정리가 되냐면 네. 인간과 다른 기이한 존재들이 주는 괴리감과 거기에서 오는 근원적인 공포를 다루기만 한다면 네. 어떤 배경이어도 고딕 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 고딕 네. 호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기획안을 들고 갔을 때 출판사나 작가님들은 다 괜찮네 이렇게 반응을 하셨나요? 네, 일단 작가님들은 오히려 더 그 오픈 마인드로 다 좋아해 주셨고요. 오히려 네. 출판사를 설득하는 게 아, 살짝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두 군데에서 계약이 불발되고 세 번째 출판사에서 네. 빚은 책들에서 나오게 됐죠. 네. 이 과정이 근데 이렇게 그다음에 이 작가들 저도 이제 소설집 몇 번 기획을 해보니까 다른 작가님들 불러가지고 함께 해보니까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소설가들 진짜. 진짜. 일단 작가라는 그 직업 자체가 네. 자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개인주의자고 다 자의식 강하고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솔로지를 하실 때만큼은 조금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에 임하는 운동선수의 느낌으로 네. 같이 간다는 기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단체전은 또 단체전의 기쁨이 있잖아요. 네. 내가 개인전에서 나 혼자 금메달 따는 것도 즐겁지만은 이렇게 단체전 해가지고 다 같이 금메달 따는 것도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단체전 감독으로서 어떤 선수는 벤치에서 그냥 이렇게 꿇어 앉히기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았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뭘 느꼈냐면은 작가님들이 다 자의식이 강하시니까 그럴수록 뭔가 이렇게 기획자가 기획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의 그 좀 능력 부족과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첫 번째 엔솔로지였거든요. 이 고딕 호러 제주가 제가 직접 기획한 첫 번째 엔솔로지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네. 이번 달 안에 귀신새 우는 소리라고 제가 이거는 기획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작가님들을 모아서 PM 포인트로 아. 출판사랑 계약을 한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게 이제 8월 달에 나와요. 이것도 호러 엔솔로지인데요. 네. 이거는 전설의 고향 리부트예요. 재밌겠다. 귀신새 우는 소리요? 네,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아. 교보문고 북다에서 나올 건데요. 네네네. 전설의 고향이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것 같지만 이거를 사실 한동안 우리가 잘 안 봤잖아요. 이게 사실 약간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네. 뭐 보지는 못하고 익숙한 단어일 것 같기는 해요. 전설의 고향이 마지막 방영된 것도 거의 10년 전인가 그렇죠. 네, 그것도 그 10년 전에 방영했던 것도 뭐 몇십 년 만에 특집 방송이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기 출판사에다가 간단하게 기획안을 제가 써서 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에 나왔던 전설의 고향이 크게 뭔가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뭔가 좀 이렇게 현대적인 재해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리부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편집자님하고 어떻게 짝짝꿍이 됐냐면 네. 이번에 우리가 샤르키즘을 넣어보자. 풍자. 샤르키즘은 뭡니까? 풍자. 네. 아. 샤르키즘. 그래서 쌀키즘. 네, 6분의 작가랑 함께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참여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좀 풍자적인 거를 좀 넣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자 해가지고 네. 좀 기존 전설의 고향은 기존 문법에 너무 답습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약간 좀 거기에서 더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했고 지금 최종 마감 단계에 있으니까요. 이제 곧 표지대장 들어가거든요. 네. 아마 8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귀신새 우는 소리.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딕 호러 제주를 기획하고 엔솔로지를 작가진을 운영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이 새 귀신새 우는 소리 소설집 낼 때는 그런 노하우가 이제 또 반영이 됐겠군요. 근데 노하우를 반영했다기에는 너무 편집자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편집자님이 진두지휘를 하시고 저는 그냥 쫓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작품에만 신경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딕 호러 제주가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 기획이 쉬웠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런던 도서전을 네. 갔는데 그게 이미 계약한 한참 후였거든요. 네. 고딕 호러 제주가 런던 도서전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해외 독자, 해외 에이전시 네. 만난 거는 귀신새 우는 소리 계약 계약한 한참 후예요. 뒤이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딕 호러 제주도요. 저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의도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건지. 모든 작품들이 다 제주 근현대사랑 모든 작품은 아니지만 상당수 작품들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4.3이 배경이 되는 것도 있고 소재인 것도 있고 작가님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징용 문제를 다루셨고요. 요런 거는 좀 의도하신 건가요? 그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저희가 초창기에 기획회의를 했을 때 네. 작가님들하고 단체창에서 회의를 했는데 네. 저처럼 어떤 작가님들은 근현대사 소재로 쓰고 싶어 하셨고 네. 근현대사에 고딕 호러를 결합하고 싶어 하셨고 어떤 작가님은 그냥 현대를 쓰겠다. 네. 이런 거 쓰는 거 부담스럽다. 네.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자 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역사적인 소재를 다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정건우 작가님은 5.16 건설 도로 네. 비리라든지 문제를 다루셨고 저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 네. 송악산. 네, 송악산 동굴, 비행장. 네. 동굴진지 그걸 다뤘고 결치로 작전하고 네. 그리고 또 빗물 작가님은 4.3 사건을 다루셨고 이지학 작가님도 일제 강점기와 징용 문제를 다루셨고 사마란 작가님이 이재수의 난을 다루셨던가요? 네, 사마란 작가님은 이재수의 난을 다루셨고 워터수 작가님은 너희 서 있는 그 사람들에서 호종단 물길 이야기를 다루셨어요. 광양당신하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다뤄주셨고요. 우리 홍정기 작가님은 현대물로 쓰셨죠. 네. 시원시원하고 대중적인 느낌으로 쓰셨고. 네. 어떻습니까? 이제 호러 아까 한 얘기하고도 조금 겹치는데요. 이런 호러 소설집이 제주라는
특별한 배경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주의 근현대사를 이제 엮은 작품이 많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독자 반응은 어땠고 또 작가님 스스로 자평하시기엔 좀 어땠나요? 막 이렇게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책은 계속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예스24에서는 판매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여름이 되니까 또 이렇게 새로 사서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8월 말에 정건우 작가님이랑 제가 네. 제주에 있는 보배 책방에서 북토크도 하려고 해요. 고딕호로 제주를 가지고. 제주 도민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혹시 도민들도 반응이 좋았어요. 제 어. 주변에 이 책을 사서 읽으신 분들은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제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도민 친구들은 다 기획이 좋았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너무 잘 써주셨다 네. 하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런던 도서전에 가가지고 해외 에이전시를 만났잖아요. 네네. 그 작가님이 런던에 가시지는 않으셨죠? 저는 그냥 한국에서 네. 사진만 봤습니다. 슬프지만. 네, 근데 이제 전해 듣기로는요. 네. 프랑스인 편집자가 네. 이 책에 관심 보였대요. 아. 동양이면서 오컬트이면서 이런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고딕호러를 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 다음 작품도 호러 작품을 지금 준비하신 거죠? 오늘 이제 어제 마감하셨다는 마감 장편 아직 안 소설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이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감을 하고 싶은데요. 모쪼록 네. 허즈번즈라고 네. 고딕 호러 겸 하우스 호러 겸 오컬트 겸 미스터리 겸 로맨스 겸 시대극인 장편 소설을 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겸 뭐라고요? 하우스 호러 겸 고딕, 하우스, 오컬트, 미스터리, 로맨스, 시대극. 이 허즈번드가 아니라 허즈번즈면 네. 하우스 호러 담당 허즈번드 한 명, 로맨스 담당 허즈번드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예요? 오컬트 담당 허즈번드도 있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라는 제목이긴 한데 네. 그 폴리아모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처다부는 아닌 거고요. 하지만 여성 독자들이 굉장히 흐뭇하실 수가 있어요. 6명의 훈남이 등장합니다.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제주도의 애기 무당인 수양이라는 네. 아가씨가 네. 소녀가 네. 서울의 적산가옥에 부모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네. 그 적산가옥이 귀신 들린 집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추측해 볼까요? 귀신들이 다 꽃미남이죠. 아니에요. 귀신들은 꽃미남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적산가옥에 입주하게 됐는데 그때 6.25가 터져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배경이 1950년이군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51년까지가 배경인데요. 또 액자식 구조예요. 앞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현대를 다루고 있어요. 네. 현대에서 과거를 해상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수양이 원래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신기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외할머니가 아주 용한 신방인 거예요. 제주도의 신방이고 그 외할머니한테서 신기를 물려받았는데 원래는 엄마도 그런 신기가 있었는데 엄마는 무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부해서 엄마는 신방이 되지 않고 돌아가셨고 그게 이제 수양한테 와서 수양이 애기 무당이 됐는데 보통 그렇게 무당이 됐을 때는 자기가 어떤 신을 모시는지를 그 신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점지를 받게 돼요. 뭐 군웅신인지 무슨 신인지 이렇게 자기한테 무슨 신이 왔는지를 그 신명상에 있는 종지를 열어보면은 그 신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양은 그 신명상 종지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양에게 내린 신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미스터리, 집에서 벌어지니까 하우스호러, 무속이 나오니까 오컬트, 적산가옥이니까 고딕. 로맨스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로맨스는 이제 남편들하고 해야죠. 허즈번즈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수양이 이제 그 6.25 전쟁 때 먹을 게 없었던 공공한 시절에 부모님이 뚫줄 굶어가니까 쌀가게 노인이 너 딸 있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집 외동아들하고 급하게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은 쌀가게 노인이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쌀을 줄 테니까 결혼해라.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8섬의 쌀에 팔려가요. 8섬에. 네. 그래가지고 그 집 외동아들 결혼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 쌍둥이였어요. 그 노인이 1호와 2호를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바람에 세상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1, 2호가 몽달 귀신이 될까봐 막내만 그 호적이 살아있었거든요. 네네. 막내 이름으로 1호, 2호도 이 며느리한테 들여보낸 거예요. 이제 죽은 첫째, 둘째와 영혼 결혼식까지 시켜버린 뭐 그런 셈인 건가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호적만 없앴다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대동아 전쟁 때 자기 아들들이 일제 징집되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전쟁에 끌려가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속이고 지하실에 숨겨놓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니까 이제 호적을 살리려니까 뒤늦게 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벌금을 물거나 뭔가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막내 하나만 호적이 살아있는 채로 산 거예요. 아니 잠깐, 근데 이게 이 발간될 소설의 좀 중요한 반전을 지금 밝히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그냥 다른 게 도입부인가요?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이 새쌍둥이와 결혼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수양이 흑화돼요. 이빨을 갈고 막 입술을 깨물면서 흑화되면서 1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마사키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일본인. 이 적산가옥의 원래 주인이었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네. 허즈번지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줄줄이 또 호러 차기작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게 좀 있는데요. 짧게 아까 소개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그 귀신새 우는 소리가 곧 몇 주 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전설의 고향 리부트, 호러 앤솔로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브릿지에다가 연재했었던 경장편 호러 판타지가 있어요. 부활의 집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초에 원고를 넘겼는데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경이 호스피스라고 들었는데 호스피스인데 부활의 집인 거예요? 좀 무서운데? 맞아요. 원래 저는 약간 그런 제목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소재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의 제목을 붙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호러는 좀 약간 오히려 환타지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무섭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론칭할 윌라 오리지널 소설인데요. 오디오 소설이에요. 틈이라는 소설. 틈. 네.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오래된 쇠락한 온천지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잃은 엄마와 청각장애 청년이 약간 유사 모자 관계처럼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그 본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의 호러 환타지인데요. 이것도 살짝 환타지성이 더 강해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기본적으로 제 호러 소설은 아주 무섭지는 않아요. 아니 좀 무섭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저기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거 꽤 무섭던데요. 저는 이 정도는 별로 안 무섭지 않을까 이러고 막 즐겁게 딱 보냈는데. 이 남량 특집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작가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무서워하나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심리적인 빈틈을 찾아서 작가 그걸 탁 찝어주면은 그게 무서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링이 그랬잖아요. 그 전건우 작가님 인생책이 링이었죠. 그 링이 사실 스포일러이긴 한데 그런 복제 개념을 그렇게 적용해버리니까 그 빈틈을 탁 찝어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빈틈을 잘 찾아낼수록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심리적인 빈틈이 한번 꿰뚫리면은 계속 나 또 틈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또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호러 판타지들 또 이렇게 미스터리 소설도 계속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노래, 작가님이 인생곡 하나 추천받을까요? 네, 인생곡은요, 이상은 가수의 어기어 디어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김에 그 황금대상 받던 해녀의 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장편화 준비에 지금 들어갔어요. 시놉시스 이제 들어가면은 그것도 이제 내년에는 장편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녀의 아들 그 스토리를 그대로 장편으로 만드나요? 그대로는 하지 않고요. 그 단편의 설정을 적당히 녹여서 새로운 장편 소설을 쓸 생각입니다. 제목은 같이 가고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달라지는 건가요? 주인공은 같죠. 자승주 시리즈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추리소설가 박소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저는 작가님 신작들을 기다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가님 신작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노래 들으며 마무리하죠. 이상은의 어기어 디어라. 저 이 노래 좋아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